네, 국회가 잠시 후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여러 뇌관을 안고 시작하는 만큼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본격 시작될 정기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잠시 후면 오늘 오후 2시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막이 오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자,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강대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동혁 대표도 이제 만났고 서로 이제 적대적인 태도를 좀 줄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정치권 안에서 의견이 있다 보니 강대강으로 대립할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기국회, 특히 국회가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각 정치 단체들이 주체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또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를 이번 기회에 잘 증명하고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12.4 불법 계엄 이후에 우리 국가가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그 혼란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국익이 훼손되기도 했고 현재 그 국면이 어느 정도 진정은 됐다라고는 하지만 민생의 삶의 문제라든지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랜 공백기로 인한 후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각 정치 주체들이 각인하시고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정기국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좀 시작이 될까요? 일단은 뭐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은 좀 지난한 레토릭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인 수사만 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민생을 어떻게 살필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기가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민생 경제에 좀 우선적으로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검찰 해체라고 하는 자신들의 관심사,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관심사만을 둘러싼 그런 악의 다툼에 함몰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정부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강강강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특히 추석 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안이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입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또한 이번 회기는 세제와 예산이 주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730조 단위의 역대급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복지 예산만 20조가 늘어났고요. 지역 사랑 상품권을 23조를 또 배정을 했고요. 그런데 반면 청년 도약 계좌와 같은 조금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그런 예산은 또 삭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SOC 같은 조금 투자는 또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 사업의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복지 지출에만 함몰된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지적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야당으로 제대로 견제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개회식에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여야 의원들의 복장입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화합의 의미로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복을 입고 오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를 수단화해서 희화화하기도 하고 국민들로부터 낙담의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규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2.3 계엄 이후에 우리의 국격이 상당히 훼손된 바가 있고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가 맞느냐라는 전 세계 언론들의 그 포화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국격을 회복하고 요 근래 미국에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크게 흥행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적인 것, 한국의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부응하는 어떤 효용감을 볼 수 있는 하나라도 역할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한복을 함께 입고 또 통합의 의미를 가져보자
이번에는 옷이라도 함께 입어서 마음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쟁의 도구로서 또 이용하겠다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개원식 시작 전에 복장을 갖고 기싸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상복을 입는 게 항의의 의미다라고 맞습니다. 말을 했어요. 저희 한복을 입자라고 먼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맞불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민주당이 야당 시절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어떤 태도들을 보였습니까? 피켓을 들고 침묵 무건 시위를 하면서 대통령을 환대를 하기는커녕 공격하고 정쟁만 했던 것이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토론을 할 때마다 심지어는 토론마저 강제 의결을 통해서 종결을 시켜버려 왔던 것이 민주당의 의사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야당이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100여 석밖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힘자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항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특검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 의원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상황이고요. 이번 회기에 바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지금까지도 들어오는 족족 안건들을 처리하겠다, 체포동의안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엔 누구보다도 거의 로펌에 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방탄을 해왔던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이런 표리부동한 행태들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벌어질 여러 충돌 예상 이슈들을 하나씩 좀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민주당의 특검 특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하면서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아직 당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 이견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검토 단계라고는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현재 이제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이 내란 종식이 저희가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표징적인 게 직위원 재판부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상의 절차라면 일수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를 했던 것이 그 표면적인 상징성이 있는 사법부가 어쩌면 카르텔이나 또 이 내란을 종식시킬 마음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태를 보면서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 과연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란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돼서는 다소 우리 국민들의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재판부를 다시 독립된 기관인 사법부를 제쳐두고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사법부 안에 여러 재판부가 있습니다. 예. 그 재판부 중에 특화해서 명칭을 이렇게 정하자라는 것이고요. 이런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사례가 국내나 국외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3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저희도 존중하고 있고요. 다만 3건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어떤 기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견제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 되고 국익에 저해되는 일이다. 우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정적인 역할을 저희가 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아울러 이 특검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더 많은 범죄 혐의와 더 많은 범죄와 연루된 인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국익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의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의견을 좀 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이 내란 특별법 제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도 장악하는 것이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실정을 야당을 내란몰이하면서 적당히 뭉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좀 바로잡자면,
지규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서 검찰의 일수 계산은 굉장히 부수적인 문제였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지적을 했던 공수처가 수사 관할권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졸속으로 공수처 신설을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영장 발부 판사가 정작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도 편파적이고 위헌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특검 자체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원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특검보를 추천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은 추천권 자체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 주도적으로 같이 고립적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법원에서도 법원 행정처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또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면이 이 시각 국회 모습입니다. 본회의장인데 2시 3분을 조금 넘기고 있는데 아직 개회식이 시작되진 않은 모습이고 의원들이 하나 둘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 모습 보시면 한복을 착용하고 계신 의원들도 계세요.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이겠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참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는 검은색 양복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을 한 모습을 확인은 할 수가 없는데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 착용을 제안을 먼저 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 알림을 통해서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또 근조 리본을 착용해달라 이렇게 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떤 복장으로 정기국회를 시작을 할 것인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작 초반부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복 입은 모습만 지금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중간 화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또 유정복 인천시장이 비상계엄 당일에 청사를 폐쇄했다면서 광역 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여부도 수사를 개시할 걸 촉구했는데 이런 광역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 혐의점이나 새로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이것 또한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당연한 조처일 것이고요. 우리가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 혐의가 요 근래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나 각 지역 단체장들이 내란의 밤에 잘 알다시피 일종의 계엄군 역할을 했던 군 장병들이 그 지자체를 폐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적극 협조했거나 혹은 방조했다면 이 또한 우리 그 각 지역 단체를 지역을 통과를 하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본인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국민들은 당연히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그 어떤 법적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보시고 과오가 없다면 그 또한 판결이 날 것이고요. 여기를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제적으로 마치 이게 정치적 탄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의심스러워 보인다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왜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여러 정책적인 실패들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몰이로 지금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차별적 수사 시도는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지금 3대 특검이 출범하는 데만 500억이 들었습니다. 예. 특검 120명이 투입이 됐죠. 수사기관 인력까지.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굉장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수사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한 이 상황들만 보더라도 사실 제대로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내란에 방조를 했고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사유가 심지어는
아직 혐의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라고 애둘러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조차 혐의 입증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그런 행보들에 대해서도 내란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정작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본회의장 인근의 장소로 모여달라고 공지를 했었거든요.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윤 전 대통령과 결탁을 해서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과연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 앞에 더 좀 연루돼 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혐의 입증을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자체장들에 대해서 이 청사를 폐쇄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또 수백억을 들여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국민들께서 이걸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야당 탄압으로만 정치를 하실 게 아니라 실력으로 민생에 대한 그런 경쟁력으로 국민들께 소구를 하시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정부 조직 개정안에 담아서 추석 전에 9월 국회 처리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관련 입법 그리고 더 센 입법을 좀 예고한 데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희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무수한 무리한 입법들을 자행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 신설이죠. 매년 200억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제대로 된 기소 한 번 못했던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으로 일부 수사권을 분리한 것만으로도 이미 부작용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지능범들에 대한 사기범죄 등에 대한 수사 이력들이 적기 때문에 예. 지금 사기범죄 구성 요건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 변호사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를테면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비해서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것을 검찰이 그나마 보완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았던 겁니다. 또 버닝썬 사태 같은 경우도 일부 현장에 부조리한 경찰들이 이런 구태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지금 민주당이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보완 수사권까지 완벽하게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검찰이란 조직이 왜 생겼습니까? 경찰이 그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그런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권을 남용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일부 잘못을 노출됐다라고 해서 다시 경찰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그럼 경찰은 부패하지 않는 조직인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과거 일부 검찰 개혁마저도 한계를 노출한 가운데 이렇게 파격적인 이런 제안들을 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 조절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토론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잠깐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 오늘 오전에 김민석 총리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좀 잠깐 회동을 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잖아요, 만남을. 근데 구체적인 논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네요. 일단 뭐 좀 전에 특검과 관련한 비용의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이 없었다면 특검이 발족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국가적 이런 소요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가 당연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치 주체고 국민을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나의 국민이라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과의 일종의 대화의 채널을 열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제가 왜 계속해서 내란을 정리하지 못하고 종식을 선언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굴레에 빠져 있는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김민수 최고위원 이번에 하신 말씀이 계엄의 사유는 민주당 때문이다. 또 아무도 다치지 않은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은 계엄이 어떻게 불법 계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환길 위에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이나 말할 수 있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이 현재의 국면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라는 것이 과연 전제 조건 면에서 가능한가라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측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 또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걸고 여기에 맞춰주면 나도 대화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도 이전에 당선되기 위해서 전환길의 표를 받기 위해서 활동했던 것과 다른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예. 조언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애국가 재창 시간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계속 얘기를 했듯이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타이 그리고 왼쪽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고요.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고 또 참여를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좀 전에 모습을 보니까 한복을 입고 입장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상복을 입고 있는 예.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앞서 국민의힘 박성웅 수석 대변인이 여당의 입법 독주나 폭주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또 담고 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담아서 검정 양복과 넥타이 그리고 근조 리본을 담은 상복 차림으로 오늘 정기국회 개막식에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하고 상복 차림으로 지금 국민의례와 애국가 재창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애국가 재창 시간인 것 같고 이게 끝나면 아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연결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지도부가 이렇게 한쪽은 상복, 한쪽은 한복을 입고 입장한 모습이 참 지금 이 정치의 강대강 대치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장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특검이 국민의힘의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444만 명의 당원 명부를 일일이 통일교회 교인 명단과 대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폭압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런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을 입고 축제처럼 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또한 민주당이 야당일 시절에도 그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사라고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밀 보안 자료들도 많이 있고 개별 헌법 기관들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임의 제출 형태로 좀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별 헌법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회의장은 당적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가치 중립적으로 국회의 큰어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맡게 되는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누가 봐도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지금 국회에 화합되지 못한 현장을 만든 것은 특검의 광란의 칼춤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파적인 의사 진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특검은 뭐 독립된 단체로서 그 어떤 정치적인 외압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 저희가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비사실들이 드러날 때 상설 특검을 이용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단초를 같이 풀어 나갔다면 지금과 같은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됐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복 의미를 좀 새롭게 했으면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오늘 크게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윤석열의 망령과 이제 이별합니다. 거기에 상조를 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리본도 다시고 깜정 양복도 입으셨으면 같이 한복을 안 입더라도 정말 건전보수로서 새로 태어나는 국민의힘의 자세가 되어 있구나. 이번에 그동안 실망한 거 묻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지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혹은 건전보수의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국회가 새로 개원하고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화합의 자리를 망치고 있는 모습에 많은 낙담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좀 여쭤보다가 만 게 장동혁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 1대1 네. 만남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요하게 1대1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었죠.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게 이제 와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옛날식의 개념이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입장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 간에는 얼마든지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지만 정청래 대표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을 했었잖아요. 뭐 오찬도 했었고 뭐 오색마리 국수도 말아줬었는데 정말 맛있는 밥만 먹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또 들러리를 세울 거면 굳이 왜 부르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앞에서는 맛있는 밥 먹고 뒤에서는 법안들 다 강행 처리하고 인사들 마음대로 할 거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의제를 가지고 야당 대표와 당당하게 1대1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 여야정 협의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추후에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얼마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달리 진정으로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야당 대표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조금 전에 저희가 개회식 화면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100여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9일 또 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또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50년 전 오늘 이곳 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해방 후 1948년 조선 총독부 청사에서 시작한 국회가 6.25 전시 피난국회, 태평로 시민회관을 거쳐 27년 만에 처음 제대로 된 의사당을 갖게 됐습니다. 통일에 대비해 양원제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2개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건립비용은 135억, 한 해 국가 예산의 1%가 들었습니다. 같은 해 발표된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첫 편에는 새 의사당을 두고 한 개에 1천만 원이 넘는 기둥 24개라고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30만 원이 없어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철거민의 형편과 극명하게 대비시킨 대목입니다. 국회가 이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과 기대를 동시에 받으면서 1975년 여의도 의사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격동의 헌정사 한가운데서 국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국민의 희망과 낙담, 웃음과 눈물을 함께한 민의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생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폭우만 오면 반지하 집에 물이 잠길까 잠 못 이루는 어르신,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싱글맘, 조기 퇴직하고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폐업하고 일용직에 나선 가장, 21세기 난소공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1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22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가파른 여야의 대치 속에서 운영됐습니다. 정치적 격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반도체 분야 투자세액 공제 강화, 국민연금 모수개혁, 임금 체불 방지책 마련,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이렇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입법부터 민생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입법까지 여야가 함께 의미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할 일은 해야 국회입니다. 협력도 그리고 견제도 국회의 일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안팎으로 거센 도전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이 시작됐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얽힌 위기를 단기간에 타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전환의 과제는 그것대로 밀고 나가되 당면한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너머에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가 하는 물음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팎의 위기로부터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바로 잡읍시다. 적어도 일하다가 죽는 기막힌 일,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6천 달러가 넘는 시대에 하루 평균 무려 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이 어쩌다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산재 승인 사망자가 작년 한 해만 2,098명, 전년보다 82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사고의 94.3%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의 75%는 50세 이상입니다. 큰 기업체에서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 영세사업장에서 나이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가 생산 방식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진단이 정말 아픕니다. 산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산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적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정책 대안이 이미 많습니다. 산재 예방 사업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가야 합니다. 지난해 산재보험기금 정부 출연금은 기금 지출 예산의 0.15%에 불과합니다. 법정 기준 3%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예산 전부를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었지만 이제껏 제자리 걸음입니다.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실제 국고 지원 규모를 늘려가야 합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73%가 수사 중으로 미해결 상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도 집행유예 처분이 85.7%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중대재해 예방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의 정비,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입법 취지에 맞는 양형기준 마련 등의 그런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법원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도 서두릅시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재해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 역학조사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몇 년씩 걸립니다. 그동안 피해 노동자와 가족은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생활고까지 2중, 3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결론이 나기까지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선보상 도입과 함께 입증 책임과 역학조사 등 제도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님들과 정부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특별법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맙시다. 일하는 국민 대다수는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입점업체, 취약노동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서러운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쳐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가 올라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에 싸고 좋은 재료가 있어도 가맹 본사에서 비싼 값에 사야 하는 일같이 불합리,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섭권 보장은 대화와 타협이 작동하는 기반입니다. 국회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중재가 당사자 간 교섭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교섭권이 경제적 약자들의 보편적 권리가 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이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하나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대비합시다. 한미 관세 협상은 일단락되었지만 불확실성이 뉴 노멀이 된 통상환경 시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일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우선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냅시다. 전략 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유출 방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 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신관세 냉전과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적극적인 국가 투자로 경제산업 구조를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인 R&D 지원과 투자를 통해 산업 전반의 첨단화와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기후에너지 산업은 그 핵심입니다. AI 국가 대항전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갑시다.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저탄소 산업 전환을 꼭 가속화해야 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듣고 오셨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좀 변화시켜야 한다. 국회의 책임이 정말 무겁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여야의 협치를 좀 꼬집어서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현재 이제 국민들의 민생의 삶의 문제가 크다라는 점에서 오늘 발언들이 쭉 이어지신 것 같고요. 그동안 우원식 의장님께서 을들을 위한 또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을지로위원회라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위원회 활동도 꾸준히 해오셨던 바가 있고요. 민생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곳곳에서 여러 비명으로 들리고 있고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정치가 저희도 뭐 대담을 나눴지만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들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 나가고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인지에도 플랜을 좀 짜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상황이 이전과 다른 패러다임, 고도 성장 위주, 또 그 사이에서 이권이라든지 노동권이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성장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게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정교화시켜야 된다. 이 점에서 각종 법안들에 대한 얘기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앞으로 뭐 9일, 10일 말씀드렸다시피 교섭단체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적한 법안들이나 뭐 권성동 의원 체포 표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가 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 연설이 조금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나 보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적도 없어야 하는 건데 처음엔 정부 여당 대변인인가 하면서 듣다가 나중 가서는 출마 선언을 하시는 건가 전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논리적으로 지적을 드리자면 산재 얘기를 하시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90% 이상의 사고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나 국회에 지금 발의된 법안들이 저격을 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거든요. 왜 대다수 사고는 중소기업에서 나는데 왜 대기업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좀 정책적인 그 모순점에 대해서도 먼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국회가 단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정파적인 이런 의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이번에 법사위원장 임명건만 보더라도 저희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심지어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그런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차명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입건된 상황에서 단독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협치에 어긋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국회 모든 상임위를 독식을 하고 그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원하는 상황에서 야당에게 협조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들러리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말만 번지를 하게 할 것이 아니라 행동부터 좀 수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2대 정기국회 100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관련해서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